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다. 나는 낡은 나무 문에 마지막 빗장을 거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민준서림,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지은. 이제는 나 혼자 지키고 있는 낡은 책방, 하루의 이 시간이 되면 잉크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책방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나를 분리하는 견고한 벽이 되어주곤 했다. 그때였다. 끼익. 날카롭게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었다. 그리고 곧이어 쾅 하는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놀라 굳게 닫았던 문을 다시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어두운 도로 위. 위태롭게 서 있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헬멧을 쓴 여자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신음하며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오토바이에서 쏟아져 나온 택배 상자들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앞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채로 곧이어 외제차의 문이 열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말쑥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는 넘어진 여자를 향해 다가갔다. 나는 그가 괜찮냐고 묻거나 구급차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과가 아닌 분노에 찬 고함이었다. 야, 너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내 차 못 봤어. 남자는 쓰러져 있는 여자의 머리맡에 대고 소리쳤다. 술에 취해 혀가 꼬였지만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내깟 년이 평생 배달일 해봤자 수리비도 못 물어. 재수없게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와서. 그의 폭언에 비에 젖은 거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여자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절뚝이는 다리로. 그녀는 남자 앞에 섰다. 헬멧 안으로 보이는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명하지도 맞서 싸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흐르는 얼굴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이 끔찍한 상황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나 억울함보다 눈앞의 폭력적인 상황을 끝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남자는 그녀의 사과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욕설을 몇 마디 더 내뱉더니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지듯 뿌렸다. 그리고는 이걸로 약값이나 해 재수 없는 년이라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채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져버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구경하던 몇몇 사람들이 혀를 차며 흩어지고 거리에는 다시 비 내리는 소리와 빗물에 젖은 채 흩어진 택배 상자들, 그리고 여자만이 남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돈과 상자들을 줍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내 발은 수십 년간 그랬던 것처럼 책방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책방 안으로 다시 들어와 문을 잠갔다. 바깥 세상의 소음과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나의 유일한 요새 안으로. 내 이름은 강민준. 나이는 50. 이 동네에서 30년째 낡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를 책방 아저씨라고 부른다. 나는 이 칭호가 마음에 든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맺고 있는 유일하고도 적당한 거리감을 의미하니까. 나의 삶은 책과 같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반복한다. 아침에는 먼지를 털어내고, 낮에는 가끔 찾아오는 손님을 맞고, 저녁에는 다시 문을 닫는다.
내 삶에는 더 이상 새로운 페이지가 없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책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춰버렸다. 멀리 사는 아들은 이제 나를 잊은 지 오래다. 나는 그렇게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 오래된 책처럼 먼지가 쌓인 차에 조용히 잊혀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 여자가 내 멈춰버린 세상의 문을 두드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부당한 폭력 앞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이던 그 가녀린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모습이 그날 밤의 빗소리와 함께 내 책방의 고요함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살아있는 세상의 아픔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익숙한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공중에서 춤추게 했다. 이곳은 내가 아내와 함께 평생을 보낸 집이다. 그녀가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물건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마치 그녀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서서히 온기를 잃어 그녀의 추억이 담긴 거대한 기념관이 되어버렸다. 나는 혼자 먹는 아침 식사에 익숙하다. 밥 한 공기와 어젯밤에 끓여놓은 김치찌개, 맞은편의 텅 빈 의자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나는 신문을 읽는 척 고개를 숙인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책방으로 내려간다. 나의 집과 책방은 낡은 나무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내 하루 동선의 거의 전부다. 민준서림의 문을 열면 묵은 종이와 잉크 냄새가 나를 맞는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냄새만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이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안정을 느낀다. 나는 먼저 환기를 시키고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쓴다. 그리고 젖은 걸레로 책꽂이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닦아낸다. 먼지는 나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시간의 흐름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다. 나의 책방은 시간이 멈춘 곳이다. 요즘 유행하는 베스트셀러나 화려한 자기계발서 대신 손때 묻은 문학 전집과 지금은 절판된 시집들이 책꽂이를 채우고 있다. 찾아오는 손님도 대부분 동네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뿐이다. 그들은 책을 사러 오기보다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곳을 찾는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에 대한 안부 외에는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는다. 그 적당한 거리감이 나는 편하다. 점심은 보통 책방 구석의 작은 쪽방에서 해결한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이나 컵라면.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달랐다. 그녀는 책방을 찾는 손님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는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 덕분에 이 낡은 책방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기로 북적였다. 그녀는 이 책방의 심장이었다. 심장이 멎자 책방도 서서히 죽어갔다. 그리고 나도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20년 전 이 책방 앞에서 찍은 아내의 사진이다. 그녀는 책 한 권을 든 채 햇살처럼 웃고 있다. 나는 매일 그 사진을 닦으며 그녀에게 말을 건다. 오늘 날씨는 어떻고 누가 다녀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지만 나는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만이 내가 이 무의미한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다. 아들 녀석은 런던에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 1년에 한두 번 의무감으로 전화를 걸어온다. 아들은 언제나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수익도 나지 않는 낡은 책방은 이제 그만 정리하고 런던으로 들어와 함께 살자는 것. 그 아이는 모른다.
내게 이 책방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내 인생 그 자체라는 것을, 이 책방을 떠나는 것은 내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서운함만을 남긴 채 끝이 난다. 나는 그렇게 과거의 나를 가두었다.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추억을 연료 삼아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젯밤의 일이 나의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다.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비를 맞으며 넘어진 오토바이 옆에서 억울함을 삼키며 연신 고개를 숙이던 모습,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필사적인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의 삶은 먼지가 쌓인 책과 같다. 아무도 펼쳐보지 않고 조용히 잊혀간다. 반면 그녀의 삶은 거친 비바람에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책과 같았다. 고통스럽지만 매 순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다. 나는 나의 슬픔이라는 안전한 벽 뒤에 숨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외면해왔다. 하지만 그녀는 온몸으로 세상의 폭력을 받아내면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책방의 고요함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가 닫아버린 세상이 이제 그만 문을 열라고 나를 다그치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눅눅한 빗물처럼 내 마음에 스며들어 마르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책방 문을 열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책들을 만지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책의 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고요함 속에서 자꾸만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초겨울의 문턱.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날이었다. 나는 책방 한 구석에 낡은 난로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그때 딸랑 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그녀였다. 그날 밤의 배달기사.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택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2층 작업실로 온 택배인데요. 혹시 안에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며칠 전보다 더 마른 듯한 얼굴은 추위 때문인지 창백했다. 자세히 보니 왼쪽 다리를 살짝 절고 있었다. 그날 밤 사고의 후유증이 분명했다. 2층 사람은 지금 없는데 나한테 맡기고 가요. 나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녀는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상자를 내게 건넸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다. 그녀의 얇은 배달 점퍼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아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책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내 안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오지랖이라는 낯선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날이 많이 추운데 들어와서 따뜻한 차나 한잔 하고 가요. 내 제안에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당황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 배달 가야 해서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호의를 경계하고 있었다. 하긴 그녀가 겪어온 세상은 그런 순수한 호의를 믿기 힘든 곳이었을 것이다. 괜찮아. 5분이면 돼. 그러다 큰 감기 걸리겠어. 나는 평소에 나답지 않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책방 안쪽에 작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책방 안으로 들어와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겨울마다 함께 마시던 생강차를 끓였다. 맵싸하고 달콤한 생강향이 책방 안에 퍼졌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그녀의 앞에 놓아주었다. 직접 만든 거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이만한 게 없지. 그녀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쌌다. 차가웠던 손이 녹는 듯 그녀의 어깨에서 힘이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괜히 책을 정리하는 척했고 그녀는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낡은 책방 안에는 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와 그녀가 차를 마시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그 짧은 침묵이 나는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랜만에 다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을 다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그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다. 그녀가 떠나고 책방에는 다시 나 혼자 남았다. 나는 그녀가 앉았던 의자로 다가갔다. 의자에는 아직 그녀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텅 빈 찻잔을 들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을 뿐인데 정작 위로를 받은 것은 나 자신이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내 마음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든 기분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그녀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차가운 바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작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전보다 강인해 보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가 무사하기를, 저 차가운 세상 속에서 부디 다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남긴 온기는 생각보다 오래갔다. 그날 이후 나는 나도 모르게 책방 창가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오토바이 소리 속에서 유독 작고 낡은 엔진 소리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옆 건물 빌레에 온 택배였다. 배달을 마친 그녀는 길을 건너기 전 우리 책방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창가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놀란 듯하면서도 이내 수줍게 고개를 꾸벅 숙여 보였다. 나도 모르게 나 역시 가볍게 목례를 하고 말았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인사였다. 그녀의 방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 동네에 배달이 있을 때만 잠시 들르는 정도였다. 아저씨,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처마 밑에서 잠시만 비 좀 피했다 가도 될까요? 날이 너무 추워서요. 5분만 몸 좀 녹이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언제나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씩 내어주었고 그녀는 난로 옆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낡은 흔들의자에 잠시 앉아 언손을 녹이곤 했다. 우리의 대화는 여전히 짧고 단순했다. 다리는 이제 괜찮아네. 덕분에 거의 다 나았어요. 밥은 먹고 다니고 그럼요. 방금 저녁 먹고 왔는걸요. 그녀는 언제나 괜찮다고 밥도 잘 먹고 다닌다고 대답했지만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알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녀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남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남겨진 빚을 그녀가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힘든 삶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이었다. 그 담담함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녀를 더 자주 보고 싶다는, 그리고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그녀를 돕고 싶다는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내 평생 해본 적 없는 아주 유치한 계획을 세웠다. 나는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책 외에는 아무것도 사본 적 없는 내가, 나는 일부러 희귀한 만년필 잉크나 구하기 힘든 종류의 종이를 주문했다. 내 서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책들을 굳이 온라인 서점을 통해 주문했다. 그리고 배송 방법은 언제나 가장 싸고 느린 일반 택배를 선택했다. 스스로가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0살 먹은 남자가 젊은 여자아이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배송이 시작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그녀가 올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내 멈춰버린 삶에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이었다. 그녀의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이제 내게 희망의 소리가 되었다. 책을 읽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더 이상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도 책방문에 달린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며 미소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내가 주문한 책이 도착했다. 그날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힘들지 않아 매일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는 거, 내가 무심코 물었다. 그날따라 그녀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힘들 때도 있죠. 근데 어떡해요, 제 동생. 저 녀석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졸업시키고 싶거든요. 저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책방 안을 둘러보며 수줍게 말했다. 사실 저도 원래는 국문과에 가고 싶었어요.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책 냄새를 맡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기 잠깐 들르는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한 휴식 시간이에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책을 사랑하는 소녀가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이 거리 위를 내달리고 있었다. 반면 나는 수만 권의 책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떠났다. 나는 그녀가 배달해준 이미 내 책꽂이에 2권이나 더 있는 책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나의 이 낡은 책방이 이제 더 이상 아내의 추억만을 가두는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차가운 세상과 싸우는 한 소녀의 아주 작은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나의 외로운 영혼 또한 위로받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국문과에 가고 싶었다는 말을 한 이후 나는 책꽂이를 볼 때마다 그녀를 생각했다. 수많은 작가들의 이름 위로, 수많은 이야기들 위로 그녀의 지친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책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강한 자존심은 값비싼 선물을 순순히 받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고민 끝에 나는 또 하나의 작은 계획을 세웠다. 나는 책방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아내가 밑줄을 쳐가며 읽었던 낡은 소설책 몇 권을 꺼냈다. 책장에는 아내의 맑은 필체로 남겨진 메모들도 가득했다. 나는 그 책들을 아무렇지 않게 손님들이 버리고 간 책인 것처럼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며칠 뒤 그녀가 어김없이 내가 주문한 택배 상자를 들고 책방에 나타났다. 그날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다. 차를 마시던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책들에 닿았다. 이 책들은, 그거 어떤 손님이 이사 가면서 버리고 간 거야. 꽤 좋은 책들인데 버리기는 아깝고
혹시 읽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가져가서 봐요.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책을 향한 그녀의 갈망은 경계심보다 강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박경리 작가의 1권이었다.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낡은 종이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모습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 같았다.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어차피 버릴 건데. 다 읽고 나면 다른 책으로 바꿔가도 좋고. 그녀는 책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그 어떤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로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독서 토론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1권을 다 읽고 와서는 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다. 그녀는 등장인물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고 이야기의 구조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삶에 지쳐 텅 비어 있지 않았다. 책 속의 이야기가 그녀의 눈을 총명하게 빛나게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첫 번째 독자이자 선생님이 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른 작가들의 책을 추천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문학에 대해 그리고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내가 잊고 있었던 혹은 안다고 착각했던 많은 것들을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다시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통해 세상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우리는 나이와 살아온 환경, 모든 것이 달랐지만 낡은 책방 안에서는 그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 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책방 아저씨가 아니었고 그녀는 나에게 더 이상 가여운 배달 기사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책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가진 두 개의 영혼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내가 남긴 책 속에 메모를 발견했다. 아저씨, 이 글씨 혹시 사모님 글씨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녀에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내가 얼마나 책을 사랑했는지, 이 책방을 얼마나 아꼈는지. 나는 지난 10년간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그녀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위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사모님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저씨 같은 분과 함께여서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그녀는 나의 상처를 보았고 나는 그녀의 꿈을 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내게는 한 권의 위대한 고전과도 같았다. 나는 책방 한 구석, 먼지가 쌓여있던 아내의 낡은 책상을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그 위에 스탠드와 필기구를 가져다 놓았다. 그녀가 배달이 없는 날, 잠시라도 편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책방의 또 다른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낡고 고요한 공간은 그녀로 인해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쌓여갔다. 그녀는 내 낡은 책방에 스며든 햇살이었고 나는 그녀의 고단한 삶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이 되어 주었다. 나는 내 삶이 이토록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고 어리석게도 잠시 믿었다. 하지만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다.
그날도 그녀는 배달이 없는 오후 책방에 들러 내가 추천해준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전화를 받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네, 지금 어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저씨,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동생이 쓰러졌대요. 그녀의 남동생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 문제는 병원에서 요구하는 막대한 수술 보증금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습은 내 책방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돈을 구하기 위해 하루에 서너 시간도 자지 않고 배달 일을 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피로로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떤 위로도 그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부모가 남긴 빚을 받아내려던 사채업자들이 동생의 소식을 듣고 그녀를 더욱 악랄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책방 앞에서 그녀를 붙잡고 행패를 부리는 그들을 목격했다. 네 동생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이 아주 급하겠네. 이럴 때일수록 묵은 빚부터 갚아야지. 안 그래.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며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무력감에 휩싸였다.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내게는 그녀의 동생 수술비를 해결해 줄 만한 돈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 돈을 그냥 건넨다면 그녀는 결코 받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강한 자존심은 동정을 구걸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할 사람이었다. 설령 그녀가 돈을 받는다 해도 우리 사이는 변해버릴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은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곁에 있는 사람이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 고민에 잠겨 책방을 서성이던 내 눈에 서재 가장 안쪽 유리 장식장 안에 고이 모셔둔 책 한 질이 들어왔다. 아내가 혼수품으로 가져왔던 박완서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초판본 전집이었다. 생전에 아내가 가장 아끼던 그녀의 분신과도 같았던 책, 지난 세월. 몇몇 고서 수집가들이 큰 돈을 제시하며 팔라고 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해왔다. 그것은 내게 책이 아니라 아내와의 추억 그 자체였으니까. 나는 결심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식장 문을 열고 그 책들을 꺼냈다. 책장마다 아내의 손때와 희미한 향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책들을 보며 아내에게 속삭였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라도 나처럼 했을 거야. 당신이 아끼던 이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의 진짜 인생을 구하게 될 거야. 나는 다음 날 이서아를 책방으로 불렀다. 며칠 만에 본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나는 그녀에게 박완서 전집을 보여주었다. 이서아 양, 자네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 오래전부터 이 책 전집을 사고 싶어 하던 수집가가 있었어. 내가 가장 아끼는 책이라 그동안 팔지 않았는데 며칠 전에 다시 연락이 왔지. 뭔가 아주 큰 돈을 제시하더군.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미리 준비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도 이제는 이 책을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서 팔기로 결심했네. 마침 오늘 돈이 입금되었어. 나는 내 통장에서 책방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한 수술비와 맞먹는 금액이 찍힌 입금 내역서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래서 말인데 이 돈 자네에게 빌려주고 싶네. 그녀는 당연히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아니에요. 아저씨, 제가 어떻게 이 큰 돈을
이건 자네한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빌려주는 거지. 나는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건 내가 자네에게 하는 투자일세. 자네의 가능성에, 그리고 자네 동생의 미래에 하는 투자.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이걸로 동생부터 살려. 그리고 나서 자네가 대학도 가고 번듯하게 자리도 잡으면 그때 천천히 갚아. 10년이 걸려도 좋고 20년이 걸려도 좋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투자라는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나의 마지막 배려였다. 결국 그녀는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돈 봉투를 보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그녀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를 하고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녀가 떠난 자리에 서서 책이 사라진 텅 빈 장식장을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아내와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그녀의 미래와 맞바꾸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 있는 아내가 나의 선택을 지지해 주리라 믿었다. 동생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이수아는 나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갚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빚을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생 걱정 없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는 내 제안대로 우리 책방의 직원이 되었다. 물론 나는 꼬박꼬박 정식으로 월급을 지급했다. 그녀는 그 돈의 대부분을 다시 내게 빚을 갚는 돈이라며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그 돈을 따로 모아 그녀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언젠가 그녀가 대학에 갈 때 쓸 학자금이라고 말해주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가 책방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낡은 공간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책들을 분류하고 보기 좋게 다시 진열했다. 어린이 손님들을 위해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고 예쁜 그림을 그려 창문에 붙여놓기도 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이끌려 책방을 찾는 젊은 손님들도 조금씩 늘어났다. 나는 그녀가 손님들과 웃으며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우리는 함께 책방을 열고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책방을 닫았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사제지간도 연인도 부녀지간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나는 이 평온한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상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순수한 우정을 믿어줄 만큼 너그럽지 않았다. 소문은 동네 미용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책방에 가끔 들르던 단골 할머니들의 입에서 입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민준 씨네 책방에 젊고 예쁜 아가씨가 일하던데. 대체 누구래 글쎄 말이야. 나이 차이가 아빠와 딸뻘은 되겠던데 무슨 사이인지 몰라. 호기심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악의적인 추측으로 변질되었다. 어려운 애 하나 데려다가 늙은이가 주책 부리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러다 책방까지 홀랑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몰라.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결한 것을 보는 듯한 경멸과 의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괜찮았다. 나는 평생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소아는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그 미묘한 시선을 귀신같이 알아차렸다. 그녀는 손님들 앞에서 점점 말을 아꼈고 나와 함께 있을 때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거리를 두려 했다.
그녀가 애써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슬픔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의 평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소문은 바다를 건너 런던에 있는 아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국제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버지, 지금 한국에서 무슨 소문이 들리는지 아세요? 그 연세에 어떻게 그런 어린 여자애한테 빠지셔서. 온 동네에 망신이라고요. 나는 침착하게 설명하려 했다. 아들아, 그건 오해야. 서아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빠가 보증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보증이요. 그 여자가 작정하고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면 어쩌시려고요. 아버지 외로운 건 알겠지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다 평생 모은 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으실 거예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는 내에 대한 불신과 이서에 대한 모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언성을 높이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서아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아마도 내 통화 내용을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드님하고도 사이가 나빠지시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여기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저씨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고 꼭 갚을게요. 그러니 저를 보내주세요. 그녀는 나를 위해서 떠나겠다고 했다. 그녀가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될 것이다. 고요하지만 살아있지 않은 시간 속으로 그녀가 가져다 준 모든 온기와 웃음이 사라진 나의 얼음 성체 안으로 나는 그녀를 붙잡아야 할까? 아니면 그녀의 말대로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가 떠나겠다고 말한 순간 책방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도, 창밖의 바람 소리도, 내 심장 소리마저도 세상이 온통 먹먹한 침묵에 잠기는 것 같았다. 나는 내 눈앞에서 내 삶의 유일한 빛이 사라지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몇 안 되는 짐을 챙겨 넣고 있었다. 책 몇 권과 낡은 필기구, 내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작은 책상 위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 텅 비어가고 있었다. 그 광경이 아내를 떠나보내던 그날의 기억과 겹쳐지며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지난 10년간 언제나 도망치고 외면하는 쪽을 택했다. 아내의 죽음이라는 슬픔 뒤로 숨었고 아들과의 갈등을 피했고 세상의 변화로부터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그렇게 나의 요새 안에서 안전했지만 살아있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가 또다시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낸다면 나는 영원히 이 낡은 책방이라는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시체로 썩어가게 될 것이다. 안 된다. 더 이상은. 그녀는 짐을 다 챙기고 마지막으로 나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가 돌아서서 문으로 향하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내 평생 처음으로 내 안의 모든 것을 걸고 소리쳤다. 가지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둔 채 멈춰 섰다. 나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빼앗듯 받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녀의 양어깨를 잡고 나를 보게 만들었다. 가지 말아줘. 소은아. 처음으로 내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씨라는 거리낌을 뺀 그녀의 이름 석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아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도 상관없어. 그들은 몰라. 당신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여기 이 책방에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몰라. 나는 숨을 고르고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던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평생의 고백이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죽어 있었어. 아내가 떠난 후에. 나는 그저 숨만 쉬는 유령이었지. 이 책방은 나의 피난처이자 나의 감옥이었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비를 맞으며 억울함을 삼키며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당신이 내 낡은 책방에, 내 멈춰버린 시간에 들어와서 나를 다시 살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50살의 늙은이야. 당신에게 젊은이들처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염치 없는 짓이지. 하지만 나는 당신이 필요해. 소은아, 당신이 없는 이 책방은 다시 예전처럼 아무 의미 없는 먼지 쌓인 공간이 되어버릴 거야. 내가 당신의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였다면, 당신은 내 꺼져가던 삶을 다시 타오르게 한 불씨였어. 내가 당신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면, 당신은 나의 존재 이유가 되어준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러니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도망치지 마. 그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돼.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고 서로를 아끼면 그걸로 된 거야. 나와 함께 여기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내 고백에. 그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다. 그녀는 그저 울면서 고개를 위아래로 하염없이 끄덕였다. 네라는 대답을 그녀는 온몸으로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가만히 내 품에 안았다. 작고 가냘픈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고. 이제는 다 괜찮을 거라고. 바깥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악의적인 소문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낡은 책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다. 세상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믿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유일한 세상이 되어 다가올 모든 비바람을 함께 맞서기로 약속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셔츠를 따뜻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책방에 햇살이 스며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공기는 여전히 낡은 종이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의 먼지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다. 우리가 함께 마시는 첫 커피였다. 그 단순한 행위 하나가 우리의 관계가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 책방이 다시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받고 가는 따뜻한 곳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책방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또 다른 심장이었다. 그녀는 놀라운 에너지를 보여주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방치해두었던, 창고 같던 책방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낡은 나무 상자와 쿠션을 가져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독서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가 그린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창문에 붙자 삭막했던 책방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수십 년간 내 멋대로 꽂혀있던 책들을 장르별로, 작가별로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는 내 성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아 조금 불편했지만 이내 그녀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 덕분에 손님들은 훨씬 더 쉽게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함께한다는 사실은 동네의 소문을 잠재우지 못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훔쳐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어느 날 예의 그 할머니 손님 중 한 분이 내게 대놓고 물었다. 어이구, 강 사장, 저 아가씨랑 살림이라도 차렸나 봐 그때. 이서아가 할머니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밀며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날도 추운데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할머니 연세셨는데 할머니 뵈니까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그녀의 꾸밈없는 미소와 아버지라는 말에 할머니는 순간 할 말을 잃고 멋쩍어 했다. 그 후로 동네 사람들의 비난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우리의 진심이 그들의 굳은 편견을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가장 큰 산은 아들이었다. 아들은 결국 상황을 직접 보겠다며 한국으로 날아왔다. 아들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책방에 들어섰다. 아들은 내가 젊은 여자에게 속아 평생을 바친 책방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나는 아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저 저녁이나 함께 먹자고 했다. 저녁 먹고 가라. 아들아, 소은이가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놨어.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았다. 아들은 이서아를 샅샅이 훑어보며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아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았다. 아들은 아버지가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젊은 여자와 책에 대해, 인생에 대해 즐겁게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 아들은 죽어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청했다. 아버지,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것이 아들의 첫 마디였다. 나는 아들의 눈을 보며 솔직하게 말했다. 나의 외로움에 대해, 그리고 이서아가 어떻게 내 삶을 구원했는지에 대해 나는 그저 다시 살고 싶었을 뿐이다. 아들아, 소은이가, 저 아이가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의 오해와 걱정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아들이 런던으로 돌아가기 전 책방에 들렀다. 그는 이서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를 아버지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를 짓누르던 마지막 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들이 떠나고 나와 이서아는 책방에 마주서서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는 세상의 편견과 가족의 오해라는 가장 큰 폭풍을 함께 이겨냈다. 이제 우리의 앞에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세상의 인정을 받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책방의 낡은 종이 냄새 속에는 이제 두 사람의 온기가 가득했다. 그 후로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서아의 남동생은 무사히 건강을 회복하고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지금은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여 주말마다 누나를 보겠다며 우리 책방을 찾아온다. 녀석은 나를 볼 때마다 깍듯이 허리를 숙이며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누나의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리고 이서아, 그녀는 더 이상 배달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 그녀는 낮에는 나의 책방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 대학에 다닌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으로 반짝이는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의 미래에 투자하기로 했던 내 생애 최고의 결정을 떠올리며 미소 짓는다. 나의 낡은 책방도 많이 변했다. 그녀가 만든 아이들의 독서 공간은 이제 동네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가 묵은 종이 냄새와 어우러져 책방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이제 책방을 사랑하는 많은 이웃들이 생겼다. 어느 늦가을 오후였다. 창밖으로는 낙엽이 흩날리고 책방 안에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새로 들어온 시집을 읽고 있었고 이서아는 창가에 놓인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화초들은 이제 책방의 또 다른 상징이 되었다. 물을 다 준 그녀는 내가 마실 따뜻한 대추차를 한 잔 들고 카운터로 왔다. 우리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저녁 뭐 해줄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맛있어.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했다. 하지만 나는 이 평범함 속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는 내 옆에 기대앉아 내가 읽던 시집을 함께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좋은 샴푸 냄새가 났다. 나는 시집의 글자 대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책을 쓴다고 한다. 나는 아내가 죽었을 때 내 책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남은 것은 그저 텅 빈 여백과 빛바랜 에필로그뿐이라고. 나는 그저 마지막 페이지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무의미한 시간들을 견뎌낼 뿐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다. 거친 비바람을 뚫고 내 닫힌 세상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녀는 나의 구원이었다. 그녀는 내 낡고 슬픈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는 마침표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로 끝나는 진부한 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책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첫 문장이 되어주었다. 책방문에 달린 종이 딸랑 하고 울렸다. 숙제를 마친 동네 꼬마아이 하나가 엄마 손을 잡고 책방을 나서고 있었다. 아이가 우리를 향해 크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계세요. 책방 할아버지. 누나, 나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서아도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인사했다. 해가 지고 책방 안에 따뜻한 조명이 켜졌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내 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함께 어둠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낡은 책방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한 권의 책이었다.